눈깔이 삐었나. 나 해병 제2여 단장 박무택이야. 민간인 복장의 여성을 향해 쏟아진 폭언과 위협.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해병 청룡사단장 한서령 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특수전전단 전설로 불리던 그녀가 순식간에 박무택을 제압하고 군번줄을 내보이자 현장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주일 뒤 해안 초소가 붕괴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병사 3명이 매몰되는 참사는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상부 보고는 누락되었고 불량 자재가 사용되었으며 감리 서류는 위조되었습니다. 과연 이 추악한 진실 뒤에는 어떤 세력이 숨어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계신 곳의 날씨나 분위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감사의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포항 앞바다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에 섞인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한서령 소장은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우산을 쓴 채 부대 외곽 철책선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관학교 수석 졸업 후 최정예 특수부대 교관을 거쳐 현재 해병 청룡 상륙사단을 지휘하는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원칙을 중시하지만 작전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 동물적인 감각을 발휘하는 야전형 지휘관이었습니다. 한서령은 모자를 눌러쓰고 위병소를 우회하여 해안 절벽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현장을 도는 것은 그녀의 오랜 철칙이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올라오는 서류 뭉치만 믿다가는 병사들의 피와 땀이 어린 진짜 현실을 놓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탄약고 주변을 지날 때였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를 교대하고 복귀하던 병사들이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를 뽑아 마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수면 부족으로 눈이 사냈고 군복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서령이 다가가 가볍게 목례를 건네자 낯선 민간인의 등장에 당황한 병사들은 커피를 내려놓고 급히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3초소가 시야에 들어오자 한서령은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달빛에 비친 초소의 실루엣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외벽에는 거미줄 같은 금이가 있었고 지붕을 받치는 기둥은 한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했습니다. 한서령은 초소 기둥을 발로 툭 차보았습니다. 단단해야 할 콘크리트에서 푸석푸석한 가루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플래시를 꺼내 바닥과 벽의 이음새를 비췄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노출된 전선 피복 사이로 물기가 맺혀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서령은 벽을 타고 흐르는 녹물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라 부실공사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인기척을 느낀 초병들이 총구를 낮추며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정지! 누구십니까? 이곳은 통제구역입니다. 한서령은 천천히 몸을 돌려 병사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병사는 순간 위축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서령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건물 안전진단은 받은 건가? 병사는 쭈뼛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2달 전부터 벽에서 소리가 나서 보고했습니다. 보고했는데 조치가 없었나? 내 상부 결제 대기 중이라며 일단 임시방편으로 때우고 있으라는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한서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방치된 보수 자재들을 발로 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규격에도 맞지 않는 얇은 샌드위치 판넬과 녹슨 파이프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정식 보수 공사가 아닌 눈가림식으로 대충 덧댄 흔적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한서령은 판넬 조각을 손으로 쥐어보았습니다. 힘을 주자마자 맥없이 우지끈 부러졌습니다. 방탄은커녕 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할 폐자재였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자재들 누가 가져다 놨지? 병사는 눈치를 살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행정관님이 예산 아껴야 한다면서 폐건축 자재상에서 구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서령은 부러진 판넬을 던져버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예산 부족 핑계와 출처 불명의 자재들, 그리고 이어단장 박무택, 그녀는 밖으로 나와 초소 지붕을 받치고 있는 철골 기둥을 세게 밀어보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휘청거렸습니다.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불안한 쇠 울음소리와 거친 파도 소리가 경고처럼 섞여 들려왔습니다. 서령은 눅눅한 초소 내부를 훑어보며 근무자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부상자가 발생한 적 있나? 병사는 옆에 선임과 곤란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상병 한 명이 녹슨 철문이 떨어지는 바람에 어깨를 크게 다쳐 후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여단장 박무택님이 직접 순찰을 다녀가신 직후였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무마되었습니다. 서령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철민 대령 49세인 그는 사단 내에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부하들의 희생쯤은 당연시하는 인물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서령은 평소 그의 이기적인 행보를 경멸해왔으나 직접 마주칠 기회는 없었습니다. 허나 병사의 증언대로라면 장철민은 시설의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인사 고과를 위해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서령은 태블릿을 꺼내 초소의 상태를 꼼꼼히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새는 배관, 피복이 벗겨진 전선, 바닥의 침수 흔적까지 낱낱이 저장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녀의 세심한 행동에 경계심을 푸는 눈치였습니다. 기록을 마친 서령이 물었습니다. 근무 설 때마다 겁나지 않나? 병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비만 오면 건물이 무너질까봐 잠도 못 잡니다. 서령은 병사의 등 뒤를 쓸어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고쳐놓겠다. 병사들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았습니다. 서령은 초소를 뒤로하고 숲길을 따라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짙던 어둠이 물러가고 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가슴 한구석은 답답했습니다. 과거 특전사 시절 장비 불량으로 아끼던 후임을 떠나보냈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겪었던 슬픔과 자책감은 그녀가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저런 위태로운 곳에 금쪽 같은 부하들을 세워둔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였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서령은 즉시 단말기를 켰습니다. 국방망 인트라넷을 통해 해당 초소의 시설 보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지난 1년간 무려 10번이 넘는 수리 요청 공문이 발송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치는 전무했습니다. 비고란에는 매번 작전 우선순위 미달 혹은 행정착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령은 모니터를 노려보며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였으며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보통신대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상대방은 즉각 수신했습니다. A3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 전부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해 보안 등급 올려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령은 블라인드 사이로 연병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침 점호 준비로 분주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끔찍한 사고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낡은 건물이 병사들을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서령은 입술을 깨물며 독백했습니다. 뿌리까지 썩어 빠졌군. 삐걱대던 철골 소리가 비명처럼 그녀의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조회를 마친 서령은 운동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정문 위병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수수한 차림새라 영락없는 동네 주민 같았습니다. 6시 30분 출근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서령이 위병소 근처를 어슬렁거리자 근무 중이던 병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김선우 이병은 당황한 기색으로 제지했습니다. 저기, 이쪽은 군사작전구역이라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서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산책하다 길을 잘못 들었네요. 김선우 이병이 경계심을 풀고 제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은색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위병소 바리케이드 앞에 멈췄습니다. 뒷좌석에서 장철민 대령이 내렸습니다. 그는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해 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대뜸 김선우 이병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빠져가지고.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열어? 내가 오는 거 안 보여? 김선우 이병이 사색이 되어 관등 성명을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야 확보가 늦었습니다. 장철민은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병사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고 김선우 이병은 고통을 참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서령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장철민은 분이 덜 풀렸는지 씩씩대다 사복을 입은 서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간을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저 여자는? 위병소 뚫린 거 안 보여? 당장 안내 쫓고 뭐해? 순식간에 정문 앞이 얼어붙었습니다. 출근하던 대위 2명이 그 모습을 목격했지만 말리기는커녕 낄낄대며 자기들끼리 수군댔습니다. 위병소 애들 교육 다시 시켜야겠네. 대령님 아침부터 혈압 오르시게. 장철민 대령은 한서령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서령의 상체가 유연하게 뒤로 빠지며 공격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를 무력화시킬 약점만을 파악하는 특수전 요원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장철민이 재차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 서령은 전광석화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팔을 낚아채고 정강이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으악! 장철민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균형을 잃었고 서령은 그대로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은 눈 깜짝할 새에 종료되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제압술이었습니다. 주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나가던 장교들은 넋을 잃고 멈춰 섰고 위병소 근무를 서던 김선우 이병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철민은 바닥에 깔린 채 악을 썼습니다. 이게 미쳤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여단장 박무택. 아니 장철민 대령이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한서령은 그를 누르던 힘을 풀고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관등 성명도 밝혀야겠군요. 그녀는 품 안에서 지휘관 신분증을 꺼내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해병 청룡 상륙 사단장 한서령 소장이라는 직함이 뚜렷했습니다. 서령은 낮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청룡부대 사단장 한서령 소장입니다. 그 한마디에 위병소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철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도끼 어린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구경하던 간부들은 혼비백산하여 거수경례를 올렸고 김선우 이병은 부동자세로 얼어붙었습니다. 장철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단장님, 초면의 신뢰를. 그게 한서령은 그의 변명을 일갈했습니다. 부하에게 손찌검을 하고 민간인에게 위력을 과시합니까? 장교의 명예를 땅바닥에 내팽개친 게 과연 이여단장 박무택 휘하의 장교가 할 짓입니까? 아니, 당신이 바로 그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장철민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서령은 고개를 들어 정문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보입니까?
고해상도 카메라가 사각지대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령은 굳어있는 장철민에게 탄기를 박았습니다. 이 난동은 헌병대 수사의뢰와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장철민의 표정이 종이 구겨지듯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경례를 붙였지만 속으로는 독을 품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으로 위병소 보안을 뚫으려 했다고 역으로 찔러주마. 한서령은 그의 살기를 느끼면서도 무시하고 당당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철민의 눈빛은 비열한 복수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집무실로 향하는 한서령의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런 자가 지휘관이라니 병사들이 겪을 고초가 눈에 선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부관을 호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정문 CCTV 원본 파일 확보해서 내 개인 보안 서버에 저장하세요. 삭제되면 안 됩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야, 들었어? 독사 장철민 대령이 사단장님한테 덤비다가 1초 만에 꺾였대. 병사들 사이에서 한서령은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고 장철민이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은 병사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었습니다. 한편 이여단장 박무택이 지휘하는 실질적으로 장철민이 장악한 여단의 분위기는 침통했습니다. 그곳 병사들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혹한기 훈련 때 장철민 대령이 낙오한 병사를 눈밭에 세워두고 찬물을 뿌려가며 얼차려를 줬다는 괴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병사는 저체온증으로 실려갔지만 부대 내에서는 입막음 당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장철민은 여단장실의 소파를 발로 걷어차며 분을 사기지 못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암호화된 비선 라인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고해라. 황 중장님, 이번에 부임한 한서령 소장 말입니다. 아주 건방지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감찰까지 들먹이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수학이 넘어 황 중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장 대령 흥분하지 마. 명분 없는 싸움은 지는 거야. 쥐 죽은 듯이 있어. 꼬투리는 내가 잡아서 엮을 테니까. 통화가 끊기자 장철민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한서령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어디 해보라지. 한서령은 집무실에 불을 끈 채 창밖의 어두운 연병장을 응시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장철민 대령이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리란 걸 직감했다. 그는 아마 치밀한 덫을 놓고 있을 터였다. 그 과정에서 썩은 환부가 더 드러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서령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며 읊조렸다. 이제 전쟁 시작이네. 멀리서 들려오는 거친 파도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해안 초소의 붕괴 조짐과 장철민의 비리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녀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위병소 소동이 있고 사흘 뒤였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상황실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상황 발생, C52 해안 초소 붕괴, 매몰 인원 발생. 당직 사관의 손이 떨리고 비상벨이 영내를 뒤흔들었다. 침상에 누워있던 한서령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를 꿰입으며 관사 밖으로 질주했다. 구급차와 지휘 차량의 붉은 경광등이 새벽 안개를 가르며 요란하게 울부짖었고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장의 참상은 처참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초소를 짓눌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아비규환 속에서 병사들이 삽과 곡괭이로 잔해를 걷어내고 있었다. 한서령이 현장 통제관에게 다급히 물었다. 매몰자 현황은? 2명입니다. 현재 위치 파악 중입니다. 서령은 망설임 없이 잔해 더미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맨손으로 돌덩이를 치웠다. 날카로운 돌조각에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다. 잠시 후 찾았습니다 라는 고함이 터졌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틈에서 병사들을 끌어올렸다. 그중 한 명은 한도영 상병이었다.
이마가 찢어져 선혈이 낭자했고 의식이 혼미했다. 옆에 실려 나온 김선우 이병은 이미 축 늘어진 상태였다. 한서령은 도영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짚었다. 희미하지만 뛰고 있었다. 그녀는 핏대를 세우며 외쳤다. 당장 헬기 띄워 병원으로 이송한다. 찢겨나간 도영의 군복자락이 바람에 위태롭게 펄럭였다. 서령은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며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다. 한서령은 차가운 눈으로 무너진 단면을 살폈다.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 있었고 콘크리트 사이에는 빈 깡통과 스티로폼이 채워져 있었다. 명백한 부실 공사의 증거였다. 곁에 있던 분대장이 울먹이며 보고했다. 사단장님, 며칠 전부터 벽에 금이 간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점검은커녕 묵살당했습니다. 서령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어디로 보고했나? 이 여단장님 지휘 라인입니다. 박무택, 그리고 장철민 대령의 소행이 분명했다. 서령은 부서진 철근을 움켜쥐었다. 바닥에 뒹구는 한도영의 피 묻은 군복과 찌그러진 철모가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한서령은 바닥에 잔해를 거칠게 뒤적였다. 손가락 사이로 부서지는 싸구려 자재들을 보며 그녀는 확신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살인이다. 예고된 인재였다. 누군가 뒷돈을 챙기기 위해 병사들의 안전을 팔아먹었고 절박한 보고마저 묵살했다. 그 결과 2명의 젊은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1시간 후 사단 의무대. 한도영은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도영의 모친 서미경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소식을 듣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새벽길을 달려온 모습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서미경은 비명을 삼키며 무너져 내렸다. 붕대로 감긴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아들을 보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 도영아, 엄마 왔다. 이게 무슨 일이니?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한서령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서미경이 젖은 눈으로 서령을 쳐다보았다. 제 아들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서령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제가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도영이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서미경의 차가운 손이 서령의 손을 부서져라 꽉 잡았다. 서령은 그 간절한 떨림을 느끼며 맹세했다. 썩어 빠진 뿌리를 반드시 뽑아버리겠다고. 병실을 나선 한서령은 지체 없이 지휘 통제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트라넷에 등록된 1차 상황 보고서를 훑어보던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순 집안 침하와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적 재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휘 책임이나 부실 시공에 대한 의혹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한서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백한 은폐 시도였습니다. 한서령은 수화기를 들어 명령했습니다. 해안초소 진입로를 헌병대로 전면 봉쇄하고 CCTV 서버 하드디스크를 지금 당장 확보하세요. 현장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실시.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이여단장실의 장철민 대령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긴장감보다는 안도감이 감도는 얼굴이었습니다. 천재지변, 기상이변에 의한 붕괴. 그가 원하던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로 덮이겠군.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한서령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수과를 급습해 초소 보수 공사 관련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수 하사는 난처한 기색으로 답했습니다. 그게 이여단 작전과에서 조금 전 전부 회수해 갔습니다. 한서령의 눈매가 매서워졌습니다. 증거인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김영수 하사를 다그쳤습니다. 전산망의 스캔본은 남아있겠죠? 내 중앙 서버에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력해서 내 방으로 가져와요. 보안 유지 철저히 하고. 알겠습니다. 늦은 밤 사단장실 테이블 위에는 방대한 양의 출력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한서령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류를 대조했습니다. 예산은 정품 자재 기준으로 집행되었으나 실제 납품 내역서에는 저급 자재 코드가 찍혀 있는 것이 수두룩했습니다. 서류상 최고급 철근이 들어왔어야 할 자리에 폐급에 가까운 자재가 들어온 셈입니다. 시공사 명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해해양건설 대표 박성훈. 한서령은 펜으로 그 이름을 굵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서령은 현장에서 수거해온 부식된 볼트를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뇌까렸습니다. 이건 불운한 사고가 아니야. 명백한 살인행위야.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썩은 환부를 도려낼 차례였습니다. 세부 내역서를 훑던 한서령은 기막힌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와 특수방수액으로 청구된 금액이 실제로는 일반 시멘트와 저가형 도료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납품처는 여전히 동해해양건설 박성훈이었습니다. 한서령은 곧장 군수지원대 창고로 향했습니다. 지하 창고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품 스티커가 붙은 박스들이 적재되어 있었지만 뚜껑을 열자 먼지만 풀풀 날리는 빈 상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입고 대장에는 수령 확인 서명이 있었으나 필체가 복사한 듯 똑같았습니다. 대필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진호 중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한서령이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 실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진호 중사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오기 전 일이라. 담당자 서명란에 본인 군번과 성명이 적혀 있는데 전임자 핑계를 댑니까? 이진호 중사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서령은 더 추궁하는 대신 창고를 나섰습니다. 확신은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군수비리였습니다. 본청 복도를 가로지르던 한서령은 이여단 작전과장 강현우 소령과 마주쳤습니다. 장철민 대령의 추천으로 진급했지만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38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한서령을 보자마자 멈칫하더니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한서령은 경례를 받으며 그의 초췌한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강현우 소령의 눈 밑은 뱉고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소령, 이여단에서 공사 관련 원본 서류를 챙겨갔다는데 사실입니까? 강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네, 여단장님 지시였습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금 그 서류 어디 보관 중이죠? 그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한서령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곤 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강현우 소령은 멀어지는 그녀의 등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뇌리에 어젯밤 우연히 목격했던 충격적인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2여단 본청 복도 모퉁이에서 군수과 선임하사가 보안 문서 파기실로 황급히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강현우 소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지만 차마 그를 불러 세우지는 못했다. 노태운 여단장은 강현우의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수술비를 마련해 주었던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러나 충성심과 별개로 강현우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양심의 가책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 오후 2시 제2여단 전술토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상석에 앉은 노태운 여단장은 작전 장교들이 올린 보고서를 책상 위에 거칠게 던졌다. 보고 체계가 엉망이구만. 겁먹은 병사들이 상황을 부풀려서 보고한 게 그대로 올라오다니. 이건 집안 치마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지 부실 공사가 아니다. 송대위가 쭈뼛거리며 손을 들었다. 하지만 여단장님, 붕괴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를 분석해보면 철근 밀도가. 자재 타령은 그만해. 예산 부족한 거 하루 이틀인가? 노태운이 말을 끊으며 쏘아붙였다. 그렇다고 병사들의 관리 소홀을 시공사 탓으로 돌릴 순 없어. 송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노태운은 좌중을 압도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다들 알아들었나?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이 일은 우리 선에서 조용히 덮는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회의실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강현우 소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강현우는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개인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작은 메모리 안에는 지난 반년 동안 제2여단과 동해해양건설 사이의 오간이면 계약서와 녹취 파일이 담겨 있었다. 강현우는 보안 점검 중 우연히 이 파일들을 발견했고 보험이라 생각하며 백업해 두었었다. 하지만 차마 이것을 터뜨릴 용기는 없었다.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암호화된 폴더가 열렸다. 적나라한 지시 사항들이 화면을 채웠다. 기초공사는 생략하고 외벽만 그럴싸하게 올리십시오. 감리 서류는 우리가 알아서 맞출 테니 남은 예산은 현금화해서 전달 바랍니다. 강현우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마른 세수를 했다. 공사 검수 서류는 조작된 흔적으로 가득했다. 서로 다른 감독관의 서명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필체로 적혀 있었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허만석 중장. 해군 군수사령관이자 이 거대한 방산비리 카르텔의 정점. 여러 문서에서 허 장군님 승인 사항이라는 문구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설계자였다. 강현우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불명예 제대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침묵한다면 제2, 제3의 붕괴 사고는 필연적이었다. 새벽 3시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강현우의 내면은 전쟁터였다. 노태운을 향한 인간적인 의리와 무너진 잔해 속에 깔려 신음하던 병사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군인의 신념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USB를 집어 다시 금고에 넣으려다 손을 멈췄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그것을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사단장실에서 한서령은 예산 집행 내역을 매의 눈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장부상으로는 최고급 자재를 썼다고 되어 있으나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 세탁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되었다. 사라진 수억 원의 행방은 묘연했다. 한서령은 증거 화면을 캡처하여 암호화 폴더에 저장했다. 그때 정중사가 노크 후 급히 들어왔다. 사단장님, 이 여단 쪽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태운 여단장이 간부들을 소집해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한서령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입단속? 네, 병사들이 공포심에 허위 보고를 했고 사단에는 그게 여과 없이 전달됐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한서령의 인매가 싸늘하게 굳어졌다. 노태우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셈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작전 지도로 다가갔다. 지도 위에 표시된 해안 경계 초소들의 위치가 위태로운 경고등처럼 보였다. 하나가 무너졌다면 나머지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강현우 소령은 정중사가 대답했다.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고뇌하는 기색이라고 합니다. 한서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현우 소령. 지금쯤 흔들리고 있겠군. 그녀는 정의와 의리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해질 무렵 한서령은 감찰부장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이여단 공사 관련 원본 서버를 압수하세요. 로그 기록 삭제 시도는 즉각 구속 수사합니다. 그날 밤 사단장실 테이블에는 압수한 장부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한서령은 붉은 펜을 들어 핵심 인물들의 이름을 체크해 나갔다. 동해해양건설, 조민철, 허만석 중장을 중심으로 한 부패의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가 잡힐 듯 했습니다. 사고가 터진 지 닷새가 지난 깊은 밤 병동에는 차가운 빗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한도영 상병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22살의 어린 청년은 전신 타박상으로 붕대를 감고 있었고
으스러진 오른쪽 팔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번개를 바라보던 도영은 그날의 끔찍한 굉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던 흙더미, 또 끊어지던 지지대의 파열음,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 비명, 도영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서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젖은 코트를 의자에 걸어두고 도영의 침대 맡에 섰습니다. 정신이 좀 드니? 통증은 견딜만해?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한도영 상병은 힘겹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령은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너를 지켜야 했던 선배로서 온 거야. 억울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 털어놔도 좋아. 도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보고했습니다. 집안이 내려앉고 기둥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서령은 아무 말 없이 도영의 눈을 바라보며 경청했습니다. 도영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베개로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까지 찍어서 보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샌다고 매일 적어서 냈어요. 그런데 도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악몽 같은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3개월 전, 도영은 균열 사진을 인화해 최영석 중위에게 가져갔습니다. 최 중위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라이터로 태워버리며 비웃었습니다. 야, 이런 걸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예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유난 떨래? 적당히 때우고 살아. 그 후로도 도영은 메신저로 계속 위험을 알렸지만 모두 읽고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도영과 분대원들은 무너져가는 벽을 샌드백으로 막고 나무 판자를 덧대어가며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버텼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절박한 구조 신호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도영 상병은 한서령을 올려다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군인은 보고가 생명이라고 배워서 그래서 믿었는데 서령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가 이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도영의 차가운 손등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서령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도영을 안심시켰습니다. 내 판단이 옳았어. 부끄러워해야 할 건 명령을 무시한 지휘관들이야. 이 일은 내가 반드시 바로잡을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도영의 어머니 서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쪽잠을 자다 잠시 물을 뜨러 다녀온 그녀의 얼굴은 푸석했습니다. 서미경은 아들과 한서령을 번갈아 보더니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멍든 손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우리 도영이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순한 애인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매달렸을까요? 어머니의 통곡에 서령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그 말을 들은 복도의 다른 부상자, 가족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도 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깔릴 수 있었다는 공포였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송대위가 과일 바구니를 든 채 눈치를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려다 밖으로 나온 한서령과 딱 마주쳤습니다. 송대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여기엔 무슨 일인가? 서령의 추궁에 송대위는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아, 한도영 상병 위문차. 위문? 서령은 그의 불안한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닌 입막음을 위한 회유였습니다. 서령은 단호하게 길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환자는 안정이 필요해. 부대 관계자 출입은 내가 통제한다. 돌아가. 송대위는 쫓겨나듯 도망쳤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상구 계단 그늘에 숨어있던 강현우 소령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8살의 강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만지작거리며 한서령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입막음 시도 그것이 현재 이여단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군인의 명예와 개인적인 의리가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여단장 박무택은 그가 불명예 전역 위기에 처했을 때 구제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무택은 현우의 진급을 챙겨주었고 아내의 수술비가 급할 때 사비까지 털어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비리를 덮으려는 작태를 보며 강현우 소령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 지휘관을 따르는 것이 충성인가? 그 물음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 남은 현우는 전투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외장 하드를 꺼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파일을 열자 박무택 리스트와 동의해양건설의 이면 계약서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재 등급은 C급으로 낮추고 차액은 현금화할 것. 어차피 1년 뒤 철거 예정이니 외관만 그럴듯하게 하시오. 화면 속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지시사항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리 보고서에는 현장에 없던 감독관들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고 모든 승인 서류의 결재선 끝에는 이여단장 박무택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우는 모니터 전원을 끄고 손에 쥔 USB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해안 초소의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삼초소처럼 남은 초소들도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도우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사단장실 앞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도우는 문고리를 잡기 전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혜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우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혜진은 책상에 쌓인 보고서를 검토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우는 잔뜩 긴장한 채 서 있었고 혜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가 꽉 쥐고 있는 손으로 향했습니다. 도우는 절도 있게 경례를 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파일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묵인할 수 없습니다. 혜진은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일단 앉아요. 도우는 맞은편에 앉아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단장님은 제 은인입니다. 동생 학비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병사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갚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요. 혜진은 USB를 만지작거리며 도우를 응시했습니다. 이걸 넘기면 자네 군 생활 불명예 제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도우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이게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혜진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암호화된 폴더가 열리자 시공사와 군수과 사이의 검은 거래 내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붕괴 전날 밤 주요 간부들의 회의실 출입 로그와 민간 차량의 비인가 출입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메일 수신처에는 군수사령부 허만석 중장의 이름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고 허 중장님 승인 사항이라는 문구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단순 비리가 아니었어. 이건 거대 군납 카르텔이야. 도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자네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할게요. 더 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짓누르던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듯 그는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혜진은 즉시 데이터를 이중으로 백업하고 상부 보고용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정식 보고 라인은 허만석 중장에 의해 차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혜진은 비장한 표정으로 언론사에 보낼 익명 제보 메일을 준비했습니다. 공개적인 폭로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강현우 소령이 USB를 건넨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혜진은 모니터에 뜬 이메일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철근은 규격 미달품을 써도 무방함. 남은 차액은 현금으로 세탁 요망. 병사들의 안전을 팔아넘긴 추악한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의 표정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도우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혜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스크롤을 멈춘 혜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우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내용 정확히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도우는 마른 입을 축이며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입니다. 작전과 공용 폴더 정리 중에 우연히 발견했고 삭제될 것 같아 개인 외장 하드에 옮겨뒀습니다. 왜 바로 보고하지 않았죠? 혜진의 추궁에 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노태훈 여단장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배신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피를 흘리는 걸 보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혜진은 짧게 수긍하고 다시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공사 검수 서류는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검수관 3명의 서명이 필압부터 회계 꺾임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위조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혜진은 해당 부분을 캡처해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문서를 넘기던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고 전날 밤 11시 제2여단 지하 벙커 회의실 출입 로그였습니다. 노태훈 여단장과 핵심 참모 4명이 모였고 같은 시각 동해해양건설 소속의 검은 세단이 위병소를 통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로그를 확대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붕괴 직전의 대책회의라. 시공사 사장까지 불러서 입을 맞췄군요. 도우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당직이라 회의실 앞을 지났습니다. 여단장님이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흔적 없이 묻어버려라고 하셨습니다. 혜진이 도우를 쏘아보았지만 도우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혜진은 질책 대신 다음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군수사령부 허만석 중장. 허 중장님 특별 지시사항. 허 장군님이 직접 승인한 건이니 토 달지 말고 진행할 것.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57의 허만석 중장은 해군 군수사령관 자리에 앉아 거대한 방산비리 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이름이 보고서에 등장할 때마다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뿌리 깊은 카르텔이야. 강현우 소령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태블릿 화면을 덮으며 강현우를 응시했습니다. 강소령, 이 원본 파일을 넘기는 순간 자네의 군 생활이 불명예스럽게 끝날 수도 있어.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부하들의 목숨을 흥정 대상으로 삼을 순 없습니다. 그게 제 신념입니다. 강현우의 단호한 대답에 혜진의 눈빛에 따스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강현우의 어깨를 단단히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그 결단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거야. 정말 고맙네. 강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극도의 긴장이 풀리며 그는 길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혜진은 즉시 데이터를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낼 정식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허만석 중장의 라인이 이 공문을 중간에서 가로챌 확률이 9할 이상이라는 것을 혜진은 강현우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상부에서 이 건을 덮으려 한다면 플랜 B를 가동할 거야. 플랜 B라면 공개 처형식이야. 전 장병이 모인 아침 조회 시간에 장철민 대령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헌병대에 넘길 거야. 강현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건 하극상으로 몰릴 수도 있는 도박입니다. 사령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혜진은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천 개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 선 놈들도 손을 쓸 수 없어. 터져버린 둑은 다시 막을 수 없는 법이니까. 강현우는 혜진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보며 더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수경례를 하고 사단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강현우는 자신이 루비콘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습니다. 뒤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리만치 후련했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어 단장실. 장철민 대령은 최고급 양주를 흔들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붕괴 사고는 천재지변으로 둔갑했고 조작된 보고서는 이미 상부에 안착했습니다. 제 아무리 날고기는 여소장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헛발질이지.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낙관은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대전의 군수사령부 집무실, 허만석 중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비화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58의 노회한 장군은 낮고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룡부대 그 여자가 냄새를 맡았다고? 예, 공사 리베이트 장부를 확보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허만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지시했습니다. 장철민이한테 당장 꼬리 자르라고 해. 시끄러워지면 곤란하니까. 전화를 끄는 허만석은 시가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 사이로 드러난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혜진이라는 존재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혜진은 보안 등급이 높은 지하 벙커 회의실로 핵심 참모들을 호출했습니다. 작전 참모 박민석, 인사 참모 정하준, 그리고 군사경찰대장 강철수가 참석했습니다. 혜진은 강연우 소령이 가져온 내부 고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어 단장 장철민 대령의 횡령과 이로 인한 초소 부실 공사 정황이 명백하다. 모레 아침 전 장병 조회 때 긴급 체포하고 헌병대로 이송한다. 참모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철수 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사단장님, 영장 발부나 상부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만 절차 밟다가 놈들이 도망갈 시간만 벌어줄 뿐이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자네들은 내 명령만 따라. 혜진의 서슬퍼런 결기에 참모들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현우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혜진은 정복의 금장 단추를 채웠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그녀는 낮게 뇌까렸습니다. 판은 깔렸어. 이제 끝을 보자. 결전의 날 아침,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묵직한 공기가 연병장을 짓눌렀고 간간히 부는 바람은 살을 벨듯 차가웠습니다. 오전 9시 수천 명의 병력들이 오와 열을 맞춰 연병장으로 집결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살벌한 긴장감이 부대를 휘감았습니다. 오늘 사단장님이 칼을 뽑는다더라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 있었고 특히 장철민 대령 예하에 이어단 병력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단상 좌우로는 고성능 스피커와 함께 대형 LED 스크린이 위압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조회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에 병사들은 긴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제2여단장 장철민 대령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며 맨 앞줄을 지키고 있었다. 49세의 그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연병장을 감도는 서늘한 침묵에 마른 침을 삼켰다. 오전 10시 정각, 한서령 소장이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날선 칼주름이 잡힌 정복 차림의 한서령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연병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한서령은 매서운 눈빛으로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입을 떼었다. 지난주 우리 사단 관할 해안 초소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동요가 일었다. 한서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반응을 살폈다. 이 사고로 2명의 병사가 중태에 빠졌고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최초 보고서에는 강풍에 의한 자연재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한서령은 붉은색 파일철을 높이 들어 보였다. 그러나 감찰 결과 이것은 명백한 인재였다. 규격 미달의 폐자재 사용, 안전진단 무시, 그리고 이를 덮으려는 조직적인 은폐 공작이 확인되었다. 장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철민 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서령은 서류를 펼쳐 구체적인 비리 사실을 폭로했다. 예산은 정품 자재비로 집행되었으나 실제 현장에는 중국산 불량 철근이 납품되었다. 검수관의 서명은 위조되었으며 병사들이 올린 벽면 균열 보고서는 여단장 선에서 파기되었다. 병사들의 동요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쓴 보고서가 휴지 조각이 된 거야 라는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한서령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모든 참사의 중심에 병사의 생명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긴 지휘관이 있다. 바로 제2여단장 장철민 대령이다. 장철민이 발끈하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이건 명백한 음해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한서령은 대답 대신 손짓을 했다. 그 신호에 맞춰 강현우 소령이 증거물이 담긴 태블릿 PC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왔다. 30대 후반의 강소령은 비장한 표정으로 장철민을 스쳐 지나갔다.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번 공사 리베이트는 기존 계좌로 부탁하네. 어차피 1년 뒤면 철거할 초소이니 대충 시멘트만 발라두게. 화면에는 위조된 검수 서류가 확대되어 비쳤다. 서로 다른 날짜에 작성된 서류들의 필체가 소름 끼칠 정도로 동일했다. 이를 본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철민은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거라고. 한서령이 그의 변명을 단칼에 잘랐다. 조작이 아니다. 군사경찰대장 강철수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원본 파일이다. 한서령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장철민 대령,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의 모든 지휘권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한다. 즉시 군사경찰에 인계한다.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군사경찰들이 단상으로 들이닥쳐 장철민의 양팔을 결박했다. 그가 발버둥 쳤지만 제압당하는 건 순식간이었다. 한서령은 장철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머리에서 정모를 벗겨 바닥에 내려놓았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모자는 지휘관으로서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장철민은 악에 바친 눈으로 한서령을 노려봤지만 병사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벅찬 안도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장철민이 연병장 밖으로 질질 끌려가는 순간 침묵을 깨고 누군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다. 필승. 그것은 신호탄이 되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경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 표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그들의 가슴 속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해방의 함성이었다. 한서령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다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해병대는 그 누구도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녀의 묵직한 선언이 연병장을 울렸다. 앞으로 내 부대에서 병사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이 원칙을 어기는 자는 그가 누구든 용서치 않을 것이다. 병사들은 붉어진 눈시울로 한서령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복종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한서령은 짧게 목례를 하고 단상을 내려왔다.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연병장은 쉽사리 흩어지지 않았다. 병사들은 방금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곱씹고 있었다. 특히 장철민의 폭정에 시달려왔던 제2여단 병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쥐며 흐느꼈다. 지옥 같던 시간들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옆 전우에게 속삭였다. 이제 살았다. 진짜 끝났어. 동료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병장을 빠져나가는 병사들의 뒷모습엔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치 오랜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혜진은 단상 한 구석에서 그 광경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그때 강현우 소령이 다가와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소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강현우는 벅찬 감정을 억누르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혜진은 연병장을 나서며 탁 트인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 소리가 마치 승리의 함성처럼 시원하게 들려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TV 뉴스 속보 화면에는 동해해양건설 박성훈 대표가 포승줄에 묶여 호송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무시하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군수사령부 고위층 개입 정황 포착, 방산비리 특별수사본부 설치라는 굵은 자막이 떴습니다. 국방부 서영수 감찰팀장과 수사관들이 청룡사단 본청으로 들어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서류를 박스에 담아 나오는 장면도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혜진은 집무실에서 수사팀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영수 감찰팀장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며 감탄했습니다. 사단장님, 현장 보존이 완벽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들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물증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휘 계통 어디에서 보고가 막혔는지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서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면담을 마친 혜진은 곧바로 의무대 병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도영 상병은 물리치료실에서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조기구에 의지해야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제법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서 쉬고 있던 한도영이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혜진은 급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눌러앉히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마, 안정 취하는 게 우선이야. 한도영은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눈빛을 반짝이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혜진은 보조의자에 앉아 한도영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제법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도영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뉴스 봤습니다.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은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덕분이야. 이제 마음 편히 치료만 생각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도영의 어머니 서미경이 과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혜진을 발견한 서미경은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의 두 손을 맞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우리 도영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혜진은 서미경의 거친 손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도영이는 정말 훌륭한 군인입니다. 다시는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서미경은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혜진은 모자지간의 배웅을 받으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창가에 선 그녀는 시선을 멀리 해안 경계선 쪽으로 던졌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던 초소들 주변으로 비계가 설치되고 보강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병사들과 전문 인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김동현 병사가 옆 전우에게 밝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곳 같지 않냐? 맞아,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 그 소박한 대화를 들으며 혜진은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늦게 긴급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예하부대 지휘관들과 참모진이 긴장된 표정으로 착석해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혜진은 단호한 어조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대의 제일 원칙은 타협 없는 안전입니다. 현장에 아주 작은 위험 신호라도 지휘관에게 직보되는 한 라인을 개설하겠습니다. 참모들은 바쁘게 펜을 움직이며 지시사항을 받아 적었습니다. 혜진은 좌중을 압도하는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났습니다. 병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지휘관 자격도 없습니다. 모두가 빠져나간 회의실에 강현우 소령만이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38인 그는 묵묵히 스크린을 끄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때 최진수 장교가 다가와 툭 치며 말을 건넸습니다. 강소령, 이번 작전은 정말 멋졌어.
예전에 그 소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던데? 강현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이며 옅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게 몸을 묻었습니다. 책상 중앙에는 상급 부대에서 하달된 대회비 도장이 찍힌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장철민 대령은 보직 해임 후 구속 수사가 확정되었고 박성훈 대표 또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문서 하단의 작은 주석이 눈에 밟혔습니다. 군수사령부 관련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 예정. 혜진은 문서를 덮고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허만석 중장. 모든 비리의 연결고리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법망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직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길은 훨씬 더 험난하리라는 것을. 땅거미가 내려앉은 연병장 위로 부대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해풍이 불어와 뜨거웠던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는 거친 소리를 내며 부서졌지만 이제 그 소리는 위협이 아닌 웅장한 응원가처럼 들렸습니다. 한서령은 탁 트인 바다를 응시하며 태보 깊숙이 맑은 공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지나온 싸움에 대한 긍지와 앞으로 닥칠 시련을 마주할 결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사단 본부 뒤편 어둠 속 한 남자의 그림자가 묵묵히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허만석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지휘봉을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감히 내 앞마당까지 침범하다니 선을 넘어도 아주 세게 넘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짧은 한숨과 함께 지휘봉을 고쳐 쥐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세단이 거칠게 출발하는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한서령은 붉게 물드는 바다를 향해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가지를 쳐내면 결국 썩은 뿌리가 드러나는 법이지. 이제 그 뿌리를 통째로 파내야 할 시간이야. 그녀의 눈빛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하나의 전투는 끝났으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서령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녀를 믿고 따르는 병사들이 뒤에 있었고 정의는 결코 배신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센 바람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령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의무대 병실에서는 한도영 상병이 침대에 기대어 창밖의 노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서미경은 아들의 야윈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한도영은 평온해진 연병장을 보며 안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서미경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맺힌 물기를 훔쳤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불안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룡사단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한서령이 서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잠기며 하늘을 장엄하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격동을 예고하는 비장한 석양이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던 한서령 소장의 투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불의에 맞서야만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사연은 다음 에피소드의 소중한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